세 번째 순서는 해외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미국 유수의 건설사를 거쳐 현재 미국 클라크 건설의 시니어 매니저로 재직 중이신 양호준 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해외 건설 산업에서 실제 활용되는 스케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나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클라크 컨스트럭션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양호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까지 초대해 주신 빌딩 포인트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설회사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혹시 설계사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 밖에 학교에서 오신 분들은요? 그 위에 분은 어디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건설 경력은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 지나고요. 19년 차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대까지 IMF 이후로 사라진 대우에 입사해가지고 경남기업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로 2001년에 미국으로 가서 석사를 2년 동안 짧게 하고요. 200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4년 마치고 15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작업을 시작한 때는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몰텐슨 컨스트럭션이라고요. 현재 E&R 랭킹이 18위인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빈 관련 일을 2009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뉴욕에 있는 길베인 빌딩 컴퍼니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2012년 7월 달에 이직을 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남쪽에 있는 클라크 컨스트럭션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2014년 말까지 근무를 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클라크 컨스트럭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E&R 랭킹 그 리스트에 들어가셔서 가지고 보시면 10위에서 20위권에 항상 포진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업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미국에서 지금 스케치업을 쓰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탑 400 제너럴 컨트랙터 중에서 상위 50개에 있는 회사들은 그 날마다 수행되는 임무에 모든 임무에 지금 스케치업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해 드릴 부분은 스케치업을 왜 미국 건설회사에서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장점과 그다음에 단점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사이트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시퀀스, 그다음에 볼처럴 마크업 사용 사례 1 and 2 하고요. 그다음에 컨스트럭터빌리티 이슈 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트레이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미국 건설회사에서 스케치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국 건설회사에서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여기 앞에 계신 분. 스케치업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냥 사용하시나요? 저기 미국 건설회사에서는 다양하게 정말 사용합니다. 처음에 공사 수주를 하기 프리컨스트럭션 단계부터 SBL 단계까지 레빗이나 아니면 오토캐드 MF나 아니면 아키캐드나 다양한 헤비듀리한 3D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스케치업은 용량이 굉장히 작고요.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뭐 짧게는 하루만 해도 기본적인 툴을 배울 수가 있고요. 길게는 일주일, 그다음에 적어도 2, 3주가 지나면 현업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에 반면에 레빗이나 다른 헤비듀리 3D 소프트웨어는 그 익숙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레빗 배우는데 익숙해지는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좀 밸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좀 빨리 많이 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가격이 지금 현재 해년마다 100불씩 오르고 있는데 다른 그 3D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5,000불 이상 하는 오토데스크사에 나오는 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695불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10분의 1 가격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빨리 배우다 보니까 빨리 아웃풋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그 직원들이나 아니면 오너나 디자이너나 하드업자들과 아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주 그 이펙티브하게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도 챌린지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면 패러메트릭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H백의 덕트나 아니면 플러밍 파이프가 있는데 플러밍 파이프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두께라든지 아니면 플러밍 파이프나 아니면 덕트에서 가장 중요한 에어플로우 CFM 인포메이션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챌린지고요. 물론 독일에서 개발된 그 MEP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기도 되긴 하는데 좀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그에 따라서 MEP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모델링을 하기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레빗 MEP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로 이미 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되는데 스케치업은 그런 패밀리 지정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그런데 자세한 모델링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D 도면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토캐드 쓰신 분들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오토캐드에도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근데 스케치업 프로에도 레이아웃이 있어요. 근데 그 레이아웃이 좀 쓰기에 상당히 좀 유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스케치업 레이아웃을 안 쓰고요. 그냥 파워포인트에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쓰면 아주 그게 또 다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뭐냐면 스케치업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하셔야 될 게 파일 사이즈입니다. 컴퓨터 레벨에 따라서 좀 파일 사이즈가 틀려지긴 하는데 50메가에서 100메가 정도까지가 옵티멀한 파일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컴퓨터가 크래시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파일 사이즈에 항상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프로젝트는 뉴욕에 있을 때 2013년에 있을 때 코넬 유니버시티 헬스 앤 사이언스 빌딩이라고요. 그 프로젝트인데요.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1번, 2번, 3번, 4번을 해서 마일스톤 액티비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공사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기초공사, 그 다음에 철거공사, 그 다음에 철거공사가 끝나고 외벽공사, 미정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액티비티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사무실 위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보용자 동선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런 것을 어널리시스 하기 위해서 만들어줬고요. 사용된 툴로는 3D 모델링은 스케치업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은 네비스웍스를 사용했습니다. 네비스웍스 혹시 사용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네비스웍스 사용하신 분 중에서 혹시 렌더링 기능이 있는 거 아시나요? 렌더링 기능이 있습니다. 저기 네비스웍스에도. 제가 여기에 보이는 그 이미지는요. 제가 포토샵을 못 하거든요. 포토샵을 못 하는데도 네비스웍스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렌더링 퀄리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네비스웍스가 있다면 한번 렌더링 이미지 만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크업 하는 데는 이렇게 마크업이 여러 가지가 돼 있죠. 그 부분은 다 블루빔을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좀 더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리컨스트럭션 단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위쪽에 보면 이제 녹색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게 보용자 동선이고요. 그다음에 핑크 컬러가 있는데 핑크 컬러는 보용자 동선이 이제 맞고 이제 자재 저장소로 하는 거.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트레일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자재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기존의 건물이 있으면 기존 건물에 들어가는 보용자 동선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략적인 과정을 다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기초공사인데요. 기초공사도 마찬가지로 페이싱 플랜으로 해가지고요. 기초공사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다 한 번에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나눠가지고 색깔별로 나눠가지고
페이싱 플랜으로 파란색, 이거 하늘 색깔 먼저 하고, 그다음 핑크 색깔 나중에 하고, 빨간색은 세 번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건물이 있으니까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지, 무너지지 않게 보호를 할 것인지 색깔로 입혀주고요. 그다음에 그 펌프칸은 어디 위치할 것인지, 그 시멘트 콘크리트칸은 어디로 입출입을 할 것인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런 툴이 없고 그냥 2D 드로잉으로 핸드 드로잉을 할 수 있는데 오너나 아니면 디자이너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는 이 툴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스틸 컨스트럭션인데 걸조공사인데요. 걸조공사도 마찬가지로 컬러 코딩을 해가지고요. 빨간색, 노란색, 그다음에 하늘색, 오렌지 색깔로 해서 그 시퀀스를 보여주고요. 그 양쪽에 오른쪽에 있는 스테어하고 왼쪽에 있는 스테어는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보여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걸조공사가 끝나게 되면 외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루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위쪽에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뒤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의 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입통로를 마련할 것인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차 한 대 넣어놔가지고요. 차량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간략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행자 통선은 이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보행자는 어떻게 입출입을 할 것인지 그 동선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제가 길베인에서 했던 거고요. 요즘에 이제 클락에서 근무할 때는 컨스트럭션 시퀀스라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포맷인데 메이저 마일스톤을 어널리시스 하고요. 기존에 있는 이 키 포인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 위에 또 큰 화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리포트를 표준화하고요. 이 아래쪽에 스케줄링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공사가 시작되는 전부터 끝나는 전까지 그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이 마일스톤에 해당하는 액티비티가 노란색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시작점에서 끝점이 어디까지 되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줘가지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D 모델링 하는 데는 스케치업을 사용했고요. 여기 보면 뭐 포크레인도 보이고 트럭도 보이잖아요. 이런 템포러리 아이템은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스케치업 웨어하우스라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다 임포트를 시켜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컨스트럭션 이퀘먼트는 저희가 따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저희 지금 클락 컨스트럭션에 BDC 엔지니어하고 매니저들이 한 20명 있는데 거기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이 모델링 하는데 작업도 상당히 빨라지고요. 그래서 아주 효용적으로 스탠다다이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은 이거는 쉐이더 라이트를 썼습니다. 쉐이더 라이트가 가격이 한 300불 정도 하거든요. 굳이 포토샵이나 아이레이처럼 설계회사에서 쓰는 그 아이레이나 포토샵을 쓰지 않고도요. 쉐이더 라이트를 쓰면 이런 렌더링 이미지 만드는데 5분에서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레이나 포토샵을 쓰면 뭐 저 30분에서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서 좀 더 빨리 원하는 목표를 구현하고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아까 이전 그 이미지에서는 그냥 블루빔을 썼는데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키 아이템과 템포러리 아이템을 이쪽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요. 스케줄링을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서 표준화한 다음에 이걸 저희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이제 큰 화면을 보이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 2017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고요. 프로젝트 로케이션은 세인트 매튜스 리디벨롭먼트라고 워싱턴 DC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기초공사 있죠? 기초공사의 그 사이트 트레일러가 어떻게 있는지, 덤스터는 어디 있는지, 툴 스토리는 어디 있는지, 템포러리 일렉트릭 제너럴 컨트랙터는 어디 있는지 그거를 여기다 이미지 상에다 마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번호만 매겨놓고 여기다 리스트를 쭉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면 이제 임시 품목인데 제가 뭐 한글로 번역을 하기가 좀 이상해서 임시 품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나온 이 컨스트럭션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실트 펜스라든지 플래그라고 이제 수시로 하는 현장 직원들 있죠. 그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밑에 맨 아래쪽에 스케줄링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시작점과 끝점을 보여주고요. 이 지금 이미지 상에 보여주는 엑스커베이션 액티비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간단하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철골 공사인데요. 철골 공사를 하다 보면 도심에서 철골 공사를 하면 타워 크레인이 꼭 필요하잖아요. 타워 크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경입니다. 그 반경이 그 프로젝트의 바운더리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지금 45도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원래 그 플랜 뷰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뺐는데 이 점선이 그 바운더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방법을 구현해주고 있고요. 똑같이 키노트와 키 아이템, 그다음에 스케줄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시작점이 6월 18일 2010년부터 2017년부터 11월 16일 2017년까지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공사가 끝나면 이제 인클로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외벽 공사겠죠. 외벽 공사 시작점이 3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원래 파이널 프로덕트는 색깔을 따로 입혀가지고 시작점과 두 번째 시작점, 세 번째 시작점 따로 색깔을 입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미지를 가져온 게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이걸로만 대치를 했습니다. 다른 공정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프로덕트는 이렇게 진행되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비싼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도요, 그냥 스케치업 프리만 있고 쉐이더 라이트나 스케치업 포디움 같은 플러그인만 있으면 이게 파워포인트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만 입히면 되니까 뭐 굳이 큰 돈 안 들이고라도 충분히 그 오너나 아니면 건축주나 하드업체나 디자이너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는 볼처 마크업이라고 해서요. 스케치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 라지스틱스고요. 두 번째는 볼처 마크업입니다. 볼처 마크업은 정말 어느 프로젝트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레빗이나 마이크로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벤틀리사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스테이션은 좀 더 매크로적인 툴이라고 한다면 스케치업은 마이크로적인 툴로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각 방에 볼처 마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술실, 그다음에 그래서 수술실 그리고 컬튼원에 들어가면 스틸링 베드가 있거든요. 슬랩에 커넥션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거 어널리시스 할 때 그럴 때 아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쓰고요. 실제 사용되는 프로젝트들은요, 병원공사, 공항공사, 그다음에 연구소, 박물관에도 많이 쓰고요. 저는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그 커렉션 퍼실리티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교도소죠. 교도소 할 때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는요, 2013년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길베인에 있을 때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클래시파이드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제가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한테 제가 릴리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릴리스를 하면 제가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왼쪽 화면에 보이는 거는요, 커스텀 이퀄먼트라고요. 좀 숫자가 잘 빨간색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큰 화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이퀄먼트가 잘 배치가 되고 나중에 그 연구소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이너 분들께 그 드로잉을 이제 받고 이게 배치를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사용한 유저분들하고 그 요구하고 상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널리시스 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게 파이어 알람인데 잘 안 보이거든요. 큰 화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덕트인데 이거 하늘색 컬러로 된 게 서플라이 에어고요. 이게 핑크 컬러로 된 게 메이크업 에어입니다. 메이크업 에어가 8개 정도, 9개 정도 브랜치 라인이 있는데요. 그 브랜치 라인이 수평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3D 모델링으로 봤을 때 이게 덕트하고 이게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을 하고 간섭을 제거하는 그 과정으로 이용을 했던 툴입니다. 다시 큰 화면을 보면은요, 이게 오른쪽 아래쪽에 큰 이퀄먼트가 보이시죠? 이 기구가 실제로는 이 화면상에 잘 안 보이는데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싱글 도어가 있습니다. 싱글 도어 그 폭이 2x6거든요. 2x6나 3x밖에 안 되는데 그 이퀄먼트 사이즈가 보시면 아시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장 직원과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슈퍼 인텐던트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하면 공사과장이나 공사부장이 되겠죠. 그분들이 제시한 솔루션은 그러면 실내 벽을 짓기 전에 이걸 먼저 오더를 해가지고 이걸 먼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 벽을 짓자, 그렇게 해가지고 솔루션을 아주 쉽게 해결을 했죠. 실제 제가 했을 때는 이 기구를 문으로 해서 옮겨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서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번호가 여러 개 써져 있죠. 실제 이 이코멘트리 박스 형태로 됐는데 제가 모델링 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각 기구의 넓이하고 두께하고 높이만 계산을 해서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요. 이게 실제 연구원분들이 쓰시는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로 프로덕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안 맞았을 때 실제 미팅에서 연구원분들이 저희 그 트레일러에 오셔가지고요, 실제로 배치를 다 따로따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픽스된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이미지에서는 파이어 알람 디바이스인데요. 보통 미국에서 파이어 알람 디바이스 하이트가 6핏이나 8핏으로 높이가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이 기구의 높이가 9핏이었습니다. 9핏이어가지고 이게 원래 이 위치에 있던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었어요. 5번째. 근데 이걸 딱 모델링 하고 나서 배치를 해보니까 인면으로 보니까 이게 딱 막혀서 안 보이더라고요. 파이어 알람 디바이스가 정확하게 안 보여가지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원래 여기에 있던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평면은 잘 안 보이는데 서플라이 에어가 이렇게 쭉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업 에어가 8개, 9개의 브랜치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인면인데 서플라이 에어가 여기 있으면 메이크업 에어가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래쪽에 다 닿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모델링이 없었다면 이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모델링을 한 이후로 이게 쉽게 파악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메이크업 에어를 한 1풋 정도 좀 낮춘 후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처급 마크업이 가장 많이 쓰는 또 프로젝트가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스페셜 룸이 굉장히 많죠. 오퍼레이션 룸도 있고요, MRI 룸도 있고, 그 다음에 덴티스트도 있고, 큰 병원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뭐 OBGN 룸도 있고요. 다양한 스페셜 룸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예전은요, 오퍼레이션 룸 볼처 마크업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한 건 아니고요. 2009년에 몰텐슨에 있을 때 시카고에 있던 BDC 엔지니어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퍼스펙티브 뷰 보이시죠? 그 뷰 보면 모든 걸 다 3D 모델링을 하고요. 컬러 코드를 다 입혀 놔가지고 해놓으니까 여기 나오는 플랜 뷰나 실링 뷰나 엘리베이션 뷰의 모든 엘리멘트가 3D 모델에 의해서 각각 정확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큰 화면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랜 뷰를 볼게요.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요, 그 수술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술대에 보면 센터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센터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술실 천정에 올라가는 그 수술대 라이트나요, 그다음에 수술 도구가 저장되는 그 이퀴먼트가 서포트가 있거든요. 그 서포트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술실을 볼처 마크업 할 때는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실링 단계에 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실링 뷰가 실링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들고 땅에서 지금 실링을 보고 있는 뷰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개의 이퀄먼트 서포트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수용하다 보면 디자이너분들께서 제공하는 그 아키텍처럴 평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링 플랜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플랜이 있고, 그다음에 미케니컬 플랜이 있고, 또 수술실이니까 스페셜 이퀴먼트 플랜이 있거든요. 그걸 다 컴파일링을 하게 되면 서로 다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컴파일링 해가지고 모델링 해가지고 다 얼라인 시킨 다음에 이게 다 픽스된 겁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 이퀴먼트 서포트 자리에 라이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미케니컬 덕트에
디퓨저나 리턴 그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결을 했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모델링을 하고 나서 수정하는 부분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3D 뷰이고요. 엘리베이션 뷰로 들어가 보면 이제 각각의 벽면에 MEP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스페셜 이퀴먼트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자리가 배치가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많이 발견되는 문제는 뭐냐면 MEP 이퀴먼트가 평면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 배치해 놓고 보면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어 하이트로 안 되고요. 도어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재배치를 하고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각 벽면 사이에서 오른쪽 벽면과 왼쪽 벽면 사이에서 디멘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2015년부터 16년 때까지 제가 폴트 블리스라고요. 그 텍사스 왼쪽 끝에 있는 멕시코 국경에 있는 엘파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현장에 근무를 하면서 만든 건데요. 지진파 분석입니다. 사이스믹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수평 지진이 왔을 때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구조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분석을 하는 거였거든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컬러 걸트가 있습니다. 수평 지진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이게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아래쪽에도 앵커 볼트가 있고요. 천정상에도 앵커 볼트가 있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메탈 스터드는 저희가 이거 디자인 플로우를 검색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거든요. 디자이너들이 앵커 볼트를 메탈 스터드는 아래쪽에는 제공을 하는데 위쪽은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 해보니까 이게 중간에 보이시죠? 중간에 보이는 부분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메탈 스터드도 망가지고요. 그다음에 드라이월도 결국에는 망가지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레임해가지고 한 20밀리언 정도 병원 건물이 7개 건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전체적으로 하니까 한 20밀리언 정도 체인지 오더가 들어간 그런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컨스트럭터빌리티 어널리시스는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에 만든 건데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에 있는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거든요. 거기 들어보면 지금 뒤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고요. 앞쪽에는 새로 짓는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들에 보면 이게 시어월이라고요. 이 벽면 있죠. 이게 지금 4층 높이로 되는데 이거를 세워놓고 이 브레이스를 하지 않으면 설치해 놓지 않으면 무너지겠죠. 근데 이 브레이스가 이게 사진에도 이 이미지상에도 보이지만 이 건설 공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여기에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거 만들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폭이 25ft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로 판명이 나와가지고요. 뭐 현장 직원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나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미지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포토샵은 제가 이것도 사용하지 않고요. 쉐이더 라이트는 안 쓰고 이거는 제가 스케치업 포디움을 사용했습니다. 앞에 가보니까 한국 스케치업 포디움 관계자분도 나와 계신데요. 스케치업 포디움도 굉장히 좋은 렌더링 툴입니다. 가격도 200불로 굉장히 싸고요.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케치업 포디움이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라 해가지고 이것도 한 50불 정도인가 100불인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걸 하시면 기존에 텍스처화된 이미지를 임포트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스케치업 포디움에 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스케치업 포디움 워크라고 해가지고요. 렌더링 된 상태로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좀 이제 확대한 이미지고요. 반대편에서 본 이미지입니다. 그럼 2층에서 본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출장 오기 전 지난 목요일까지 하다가 지금 제 밑에 있는 BDC 엔지니어한테 맡기고 왔는데요. 지금 샬롯 에어포트를 레노베이션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입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페이스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포인트고요. 출국할 때 여러분들 지나가시는 체크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착하는 데에서는 배기지 클레임이 있습니다. 그 배기지 클레임을 어느 정도 몇 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배기지 클레임이 있는데요. 이쪽에 쭉 있는 게 배기지 클레임이거든요.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 컬러로 있는 게 이그지스팅 아이템이고, 이게 오렌지 컬러로 산 게 그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에서 8개가 있는데, 이 8개의 배기지 클레임이 서로 어느 정도의 간섭 없이 잘 인스톨이 될 것인지 그거를 확인한 과정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잘 확인한 게, 저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배기지 클레임하고 지금 칼럼이 보이는데요. 칼럼하고 스페이스가 너무 작아요. 이게 지금 한 4핏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optimal 그 디스턴스가 보통 6풋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거 제일 처음에 발견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이제 심플리 약간 간단하게 해서 배기지 클레임만 어떻게 에어리어 페이싱 플랜을 해서 몇 개의 에어리어로 나눠야 될 것인지 그걸 구별한 이미지입니다. 지금 점선으로 남 대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터미널의 외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으로 삼아가지고요. 위쪽은 인테리어, 아래쪽은 익스티리어로 잡고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리어가 지금 가운데 1이 있고 왼쪽으로 2, 3, 4하고 5가 있는데, 이 에리어를 구별할 때 단순히 그 배기지 클레임만 한 게 아니고요. 다음 이미지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위층에 또 4개의 기본적으로 있는 그 체크포인트가 있거든요. 체크포인트하고 맞물려 가지고 에리어를 5개를 구별을 했고요. 그 반면에 바깥쪽은 에리어를 크게 뭐 세분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세 군데로만 구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디파처 레벨인데요. 디파처 레벨은 기존에 있는 그 체크포인트가요.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A부터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체크포인트를 다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고 새로 다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항상 한쪽은 24시간 계속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새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A하고 B를 컴파일 해가지고 한 곳에 몰아놓고 할 때 A는 항상 가동이 되게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C하고 D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가동이 되게끔 해서 C를 데모를 하고 D는 항상 계속 이 부분이 완공이 될 때까지 항상 오퍼레이션 될 수 있게 하는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는요, 좀 약간 복잡한데요. 마찬가지로 이그지스팅 스트럭처고요. 이제 공항 체크포인트를 지나면 여러분들 그 인천공항 가보시면 그 쇼핑센터도 많이 있고 식당도 많이 있죠.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쪽에는 이제 티켓 카운터고요. 그다음에 ATO라고 해서 에어 트래픽 오피스라고 해서 그건 과정을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스케치업 그 실제 모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이미지상으로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클락에서는 어떻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트 라지스트나 아니면 버추얼 마크업 할 때 템포러리 그 이퀄먼트를 라이브러리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폴더나 아니면 클라우드나 아니면 저희 그 회사 서버에 저장을 해둬가지고요. 이런 물품이 각각 필요할 때마다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링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 직원이 4,400명인데요. 현장 프로젝트만 해서 한 150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근데 이 프로젝트의 전체 엔지니어들과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들, 슈퍼인텐던트들을 계속 저희가 베이스 레벨, 인터미디어 레벨,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레벨로 나눠가지고요. 저희가 부르기에는 101 클래스, 그다음에 201 클래스, 그다음에 301 클래스로 나눠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101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락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저희 회사 인트라넷에 비디오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길게는 할 필요가 없고요. 한 30분 정도 비디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고 이거를 보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이 승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 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BDC나 BIM이 저희처럼 BDC 스페셜리스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 회사에 사용하는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한 3년 됐고요. 지금 이 트레이닝 툴을 이용해서 많은 그 BDC 엔지니어, BDC 테크놀로지를 습득한 엔지니어들과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은 언제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마 제 링크드인 프로파일이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질문하셔도 되는데. 네, 질문하시죠. 모델 호환은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모델 호환을 말씀하시나요? 시공 단계로 넘어올 때 만약에 기존의 레빗이라든가 다른 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모델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걸 이제 스케치업으로 변환을 시키시는 건지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빗이나 오토캐드나 그런 거는 매크로 레벨을 하고요. 근데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 디자이너들이 좀 더 디테일한 모델을 레빗으로 만들면 레빗으로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 현장에서 충족이 안 되면요.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스케치업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레빗스웍스로 이제 컴파일링 시켜가지고요 호환을 비교를 하죠. 요즘에는 저희가 그 레빗스웍스를 많이 안 쓰고요. 빔 360 글루나 필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 360 글루나 필드를 사용하게 되면 따로 BDC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분들은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패드나 아니면 랩탑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모델링 리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아이템도 가능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네. 클락은 되게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의 다른 시공사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떤지? 네. 제가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탑 50 건설 회사 중에서요. 지금 가장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 5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DPR, 한국에도 진출해 있어요. 지금 랭킹이 18위 정도 되고요. 여기 DPR의 BDC 스펠리스트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터너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빨리 말을 해야겠죠? 터너가 200명이 있습니다. 2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몰텐슨이 있습니다. 저희 옛날에 근무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몰텐슨에는 BDC 스펠리스트가 한 80명 있어요. 그 다음에 스칸스카에도 한 100명 정도 있고요. 스칸스카는 다국적 회사입니다. 핀란드에서 오는 회사고요. 핀란드인지 스웨덴인지 그럴 거예요. 미국의 지사는 뉴욕에 있고요. 보스턴 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마켓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베인도 있고요.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게 제가 시작할 때 2009년도만 해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미국 건설 회사에서의 그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그런 직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래밍 잘 하실 수 있는 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이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하세요. 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들리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그 디자인 관련해서 네.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하고 별도의 해석 프레임을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스케치업 플러그인에 키프레임이라고 있거든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있는데 30불짜리 있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매뉴얼로 다 만든 거였어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하세요. 건설회사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 사무실에 따로 이 부분을 하나요? 아니면 두 가지 아예 다 비무로 같이 진행하시면은 네. 설계까지 아예 다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계약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게 CML 리스크나 GMP나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오너가 디자이너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이제 시공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 외적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클라크건설 양호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